예,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우리 측 답방 제안에 무응답인 이유가 점점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 북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을 비롯한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한 인권 제재 카드를 꺼내면서 향후 북미 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청와대도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진짜 이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아직 희망은 버리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정 교수님? 개인적으로 아직 희망은 버리지 않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으로 그렇고 근데 여러 가지 좀 여건이 어려운 건 사실이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받아갈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굳이 서울 답방에 큰 실익은 없는데 우리 측에서는 어쨌든 연내 한다라고 하는 원칙 때문에 지금 이제 그리고 또 우리가 해왔던 한반도 운전자론의 입장 때문에 계속 이제 답방을 촉구하고 있는 것인데 청와대 입장은 좀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수술이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잘 되면 이제 잘 된 것이고 어렵게 되면 원래 어렸던 거고 이제 그런 것인데 뭐 그런 일단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고요. 아직은 좀 더 기다려볼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누군가 손님을 초청하면 많은 준비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놓잖아요. 집안 청소도 해놓고요. 그러면 못 오게 되면 상대 쪽에서 무슨 연락을 하잖아. 양해를 구한다 할지. 그런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거든요. 뭐라도 좀 가타부터 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남북 관계의 정상화는 조금 더 멀리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거라고 보는데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한국에 가서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주기도 어렵고 또한 그런 과정에서 또 자신들이 원하는 경제 협력이나 이런 부분을 받아오기도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기준에서는 아마 북미 대화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실은 뭐 그러한 비핵화라든가 이 문제를 접어놓고라도 당일이나 1박 2일 짧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신뢰에 보답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였으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조차도 답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물론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20여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깜짝 방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지만 그 가능성은 점차 줄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를 좀 들여다보셨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지금 리용호 외무상이 돌아오길 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베트남, 시리아 이렇게 갔다가 다시 중국 들어서 시진핑 주석 만났는데 또 몽골까지 갔다가 그렇죠. 이렇게 고려항공이 화목토 운행을 하는데 그 평양 들어가려면 원래 어제쯤 베이징에 왔어야 되는데 지금 안 온 걸로 좀 제가 알기로는 안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행기를 지금 못 하면은 또 이게 또 목요일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건데 아마 뭐 정보도 얘기하고 뭐 전화도 하고 했겠지만 직접 면대면으로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그런 것들을 좀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좀 하고 그리고 답방에 대한 얘기도 아마 좀 결정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지난 주말간에 참 뭔가 모종의 뭐 발표가 있을 거라 굉장히 많이 기다렸잖아요. 그게 좀 한 일주일 정도 조금 늦어진 상황 그렇게 아닐까 좀 한번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임성석 실장이 뭐 전화라도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 한 라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채널들은 있는데 왜 이렇게 답을 안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게 미국 쪽에서도 그런데 평양에 계속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다 이제 그러죠. 아마 지금 계속 안 받고 묵묵부답인 상황인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한 라인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개성에 뭐 공동 연락 사무소도 있고 뭐 하긴 하지만 그게 잘 지금 하여튼 북한이 뭔가 답을 내놓을 수 없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혼자 이제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지금 장고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따져보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김 위원장 경호 문제를 가장 좀 걱정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도 있던데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김 위원장이 한국에 올 경우 경호 문제를 당연히 걱정하겠죠. 뭐 우리가 지금 관계 개선에 물꼬를 텄다고 하지만 그간 상당한 적대 관계가 쌓여 있고 또 한국에 뭐 길게 보면은 한국 전쟁 피해자부터 천안함 연평도 피해자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안전 문제에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그 경호 수준이 김정은 위원장이 왔을 때 과연 그 정도로 김정은 위원장의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 이렇게 놔둘 것이냐 아니라고 생각하고 북한도 그 정도는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경호 문제는 우려하겠지만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막는 가장 큰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하겠다고 하면은 사전 선발대가 오겠죠. 그래서 아마 그때쯤이면은 김 위원장이 온다 이것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다른 이유에서 보다 전략적인 차원, 그러니까 핵 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행보 이런 것들을 기획하면서 답방을 미루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이 아까 우리 신 센터장님은 기회가 있는 것 같다, 뭐 희망은 좀 남아 있는 것 같다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서 그 직전에 발표할 가능성, 혹은 이미 답방을 한 직후에 할 가능성, 뭐 그런 가능성 전혀 없겠습니까? 뭐 오면서 할 가능성도 있긴 한데 그러려면 지금 아마 비밀리에 뭐 북한의 좀 당국자 영화에서처럼 내려와서 뭐 사전 이제 뭐 확인들을 좀 하고 있거나 그러겠죠. 그런 상태라면 와서 할 수 있을 텐데 베이징 갈 때는 보통 가면서 내리면서 이제 발표가 나잖아요. 그리고 베이징 현지에서도 김정은 위원장 왔다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데 베이징은 이제 북한의 대사관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상시적으로 사전 준비가 좀 가능한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죠. 그런 상황에서 깜짝 방문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정말 그렇게까지 할지는 개인적으로 지금으로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007 작전처럼 하면 정상국가 이미지가 좀 안 맞잖아요. 안 맞죠. 그렇고 그래서 뭐 지금 우리는 3차례나 벌써 평양을 갔는데 그 내려오는 걸 좀 제대로 기획을 하려고 청와대도 지금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하루짜리 와서 그냥 만나고 가는 건 의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좀 성의 있는 답변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답변을 내놓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북한 내부에서는 현재 이제 17일에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7주기 추모를 위한 분위기를 좀 많이 띄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 군사력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경제업 쪽을 굉장히 강조한 부분, 이전과는 좀 확실히 좀 다른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제 뭐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핵무력 완성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위대한 공헌을 쌓았다 뭐 그런 부분을 강조했는데 올해 노동신문의 타이틀을 보면은 조국 번영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 결국 그것은 그 당시에 노동당의 방침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강조할까의 문제라고 보고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를 보면 경제 건설보다는 핵무력 건설에 집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그런 시기를 거쳐왔는데 아무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경제 건설이고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이 점을 노동신문에서 적극 부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지 7주기니까 김정일 집권 7년이 됐잖아요. 글쎄요, 7년 금방 훌쩍 지나갔잖아요. 글쎄요, 아버지보다 잘하고 있는 건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17주기에 저희들이 한번 점검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뭐 7년 동안 어쨌든 권좌를 지킨 것 자체는 개인적으로 본다면 김정은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북한의 입장에서만 보자면은 핵무력이라고 하는 것을 고도화시켰죠. 고도화시키고 지금 북미 정상회담까지 오면서 어쨌든 지금 단계까지 올라놓은 것은 외교적인 국방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편이죠. 이제 여기서 진짜 더 잘해서 원하는 대로 강성대국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제 그 다음 스텝,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지금 마음만큼 몸이 좀 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지도 체제가 아니라 영도 체제잖아요. 그렇죠. 권력자 1인.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국가가 계속성을 가지면서 가고 지도자는 바뀌더라도 국가가 발전하면 된다 그런 관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영도 체제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마음은 앞서 나가 있지만 그 몸이 그에 맞춰서 지금 따라가지 않는 상황, 주변 여건도 받쳐지지 않는 상황,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권 초기에 어떤 그런 숙청 작업을 통해서 체제 불안 요소는 다 제거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체제 불안 요소는 상당히 좀 많이 제거가 됐죠. 특히 이제 장성택, 최영 등을 통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서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관료들을 다 타파를 했죠. 그러니까 자기에 의한 관료 정치는 지금 타파를 했는데 지금 제가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건 부자기에 의한 관료 정치가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가설을 좀 혼자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지도자 1인의 이제 영도 체제라서 뭐 다 그 지도자의 단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는데 그렇죠. 근데 김영철 부장이나 리용호 외무상 같은 경우에 이제 고령인 경우에 이제 뭐 부자기에 의한 관료 정치,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복지부동인데 이게 쉽게 속된 말로 하면 그냥 뭉개는 거죠. 책임지고 비핵화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비핵화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뭔가 나아가려고 하는데 밑에서 좀 안 받쳐주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안에서 좀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좀 한번 해봅니다. 뭐 꺾어지는 해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크게 추모 분위기를 많이 띄우는 느낌은 아닐 수도 있는데 7주기에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경제를 좀 강조를 했다는 것, 앞으로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계속 끌고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저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노선 변경 자체가 이제 핵무력 건설에서 경제 건설 중심으로 이것을 핵을 내려놓고 경제 건설을 할 것인지 핵을 일부 보유한 채 할 것인지 그런 전략적 셈법은 별개라도 쳐도 경제에 매진하려는 모습은 확실히 방향은 정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 신년사도 그쪽에 방점이 두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위원장의 그 비교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개인적인 능력 잘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행보 자체를 보면 이게 약간 국제적인 기준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하지만 집권 능력은 있는 것 같다. 이 평가는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김정일과 국방위원장과 비교한다면은 뭐 적을 칭찬하는 것 같아서 좀 저어되는데 예, 예. 그 권력을 물려받은 시기가 여건이 다릅니다. 사실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가 몰락하는 체제에서 이어받았거든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략을 더 잘 전개했으면 어쩌냐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런 면에서 아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아버지에 비해서 보여준 건 적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신년사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제 방금 우리 김나연 앵커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경제 부분을 강화를 한다면 신년사에서는 이번에 더 많은 그런 부분이 담길 건지 아니면 이전과 사뭇 다른 내용이 담길 건지 또 혹시 북한, 한국과 또는 미국에 대한 어떤 다른 메시지를 전할 것인지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 최근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다면적으로 좀 듣고 평가를 하겠죠. 해서 이제 자력갱생의 노선을 다시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평화와 경제력 건설에 매진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다시 전할 건지를 그걸 최종적으로 12월 말에 평가를 할 건데 지금 뭐 리용호 외무상 통해서 이제 시진핑 주석에게 들은 메시지를 아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전에 좀 내려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다시 한번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할 건지 좀 직접 또 얘기하는 것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제 그 얘기까지 종합을 해서 우리가 좀 원하는 대로 이제 평화와 경제력 건설 방향으로 좀 정상적인 국가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좀 신년사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글쎄요 미국이 받아야 될 이유가 없죠. 만약에 예전의 노선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그럼 장기간 이제 대화가 동결되는 그런 좀 예.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중요하겠네요, 신년사 그러면. 네, 그럼 이 신년사 내용에 북미 회담 혹은 남북 회담과 관련된 어떤 언급도 담길 거라고 보십니까? 뭐 구체적인 언급은 담기지 않겠지만 메시지는 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북한 신년사를 이렇게 약간 분석을 해보면요. 예, 크게 예. 대내 메시지가 사실 주를 이루고 그다음에 대남 메시지 그리고 대외 메시지가 이렇게 조금씩 따라갑니다. 대내 메시지는 정치, 사회, 경제, 군사 이랬는데 금년도 신년사를 보면은 대내에서는 핵무력을 갖다가 완성하면서 계속 생산해 나가자. 예. 그리고 대남 메시지는 남북 관계를 사변적으로 개선하자. 그리고 대외 메시지로서는 주변 환경을 개선하자.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달성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핵무력 완성 부분, 핵무기를 생산하자는 부분은 이제 우리하고 협상을 하면서 비핵화 약속을 했으니까 약간 변화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내년에 그 신년사를 예상을 해보면은 핵무력 부분은 언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제 경제에 매진하는 대내 차원에서는 경제를 갖다가 상당히 강조할 거고요. 남북 관계 관련 차원에서는 이제 올해 만들어진 그러니까 2018년에 만들어진 그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보다 그것을 협력을 확대하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외 부분에 있어서는 북미 관계를 갖다가 사변적으로 개선해 나가자. 이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근데 지금 사실 많은 대화나 이런 물꼬가 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때문에 이 지금 많은 좀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그렇다면 이 신년사 내용이 우리가 예측하는 것과 정말 정반대로 좀 부정적 방향으로 좀 나아간 내용이 다시 담기는 그런 내용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드는데 이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그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뭐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정세 판단에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북한이나 미국이나 모두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자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깨는 쪽이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어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 모멘텀 자체에 대해서 거부적인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저기 북미 고위급 회담, 이젠 뭐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이 좀 어려워진 거로 뭐 기정사실화돼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북미 고위급 회담에 대한 어떤 북한 측 답변 아직도 없거든요. 이건 연내 이것도 어려운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연내 좀 어렵겠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휴가철로 이제 들어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외교가가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은 하지 않았고 물론 중요한 일이면 작동은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북미 고위급 회담도 연내에 속히 열릴 것이다라는 전망 좀 힘들 것 같고요. 북한의 전략은 이런 것 같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 건너뛰고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으로 바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담판을 짓겠다. 이제 그걸 전략으로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버티기를 하고 있는 상황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재무부가 북한에 있는 핵심 인사들에 대한 대북 제재, 독자 제재를 단행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저희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북미 대화라고 하는 게 이제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딱 장면인데요. 그 최룡해에 대해서 이제 인권 탄압 문제로 제재 리스트에 올렸잖아요. 예.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이 아니라 인권 탄압 문제 예. 때문에 제재 대상에 올렸단 말이죠. 그 미국의 대북 독재 제재라고 하는 게 핵과 미사일 도발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인권 문제, 테러리스트 지원국 문제, 니네가 사회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제재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산처럼 쌓여 있거든요. 앞으로 북미 대화에서 그 하나하나를 양파 껍질 까듯이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재갈을 물릴 수 있고 발목 잡을 수 있는 카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도 이제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볼턴 보좌관 등등까지 해서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계속 또 보내고 있죠. 그렇게 이제 양쪽으로 대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동결을 택해서 어려움에 다시 빠질 것인지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계속 미국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센터장님, 이 제재 대상을 보니까 최룡해 부위원장, 정경택, 박광호 세 사람이잖아요. 주민 통제하고 사상 유지 하는 게 주력 업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북한 내에 차지하는 위치가 대단하잖아요. 또 북한이 이걸 받아들이는 입장이 좀 난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북한도 미국의 이제 전략이라는 것이 존 볼턴 보좌관이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이야기한 것처럼 비핵화 대화에 오면은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시사했죠. 그런데 대화에 오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제재 강화한 것처럼 압박도 하겠다. 이런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할 테고, 근데 지금 열쇠는 북한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뭐 저런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지금 당장 내가 뭐 김영철 북한에 보낸다 하면 미국이 안 받겠습니까? 무조건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협상에서 뭐 문정인 교수님도 어제 뭐 미국이 20차례 전화를 예. 했다 이런 얘기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저도 지난주에 미국에 계속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과의 대화가 잘 되고 있다고 미국에서 말하는 유일한 집단이 트럼프 행정부예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지금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 북한도 이 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정 교수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원칙적으로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신고 검증 부분이 어느 정도 타결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정상회담을 해서 이게 성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고위급 회담을 건너뛰고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은 무엇이냐? 신고 검증 부분을 갖다가 좀 발을 낮추고 대신에 다른 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약간 북한이 주도하는 비핵화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올 때도 아니고 미국하고의 팽팽한 줄다리기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이게 북한의 셈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미가 이 내년도 한미연합훈련 명칭 키 리졸브 그리고 월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이걸 이름을 바꾼다고 그래요? 한글 이름 지금 이제 어떻게 영어식 표현인데 이걸 숫자로 넘버링을 매겨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주요 훈련 유예 결정도 나왔고요. 근데 이번에 명칭까지 바꾼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쓰냐 안 쓰냐 뭐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이제 한미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뭐 조금 지금 상황에서 뭐 대화 국면에 좀 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쓴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유해 개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훈련은 수준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죠. 국방이라고 하는 건 한치의 이제 틈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인가. 바꾼다 하더라도 이제 그것 자체도 지금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도 북한에 대해서 보이는 유화적인 제스처죠. 그러니까 북한이 대화에 응하면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다라고 하는 그 카드를 좀 하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문제는 이제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님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은 군내 저도 뭐 국방부에도 근무해보고 했는데 얘기하는 것이 이 군사적인 부분이 정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인데 예. 지금 뭐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나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조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답은 우리 군이 내실 있는 훈련을 해서 그 부분을 잘 보완해 나가면 된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뭐 영향력도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뭐 전반적인 분위기에는 영향을 미치겠죠. 하지만 지금 뭐 북한이 비핵화로 와서 무언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라고 보고요. 다만 그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년 아마 UFG 훈련부터는 무언가 새로운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정부도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북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름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안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할도리는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